스타트. 완벽한 밤. 남편에게 휴대폰이 하나 더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아주 우연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정하게 저를 안았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척 웃고 있었죠. 그런데 바닥에 떨어진 재킷 사이로 낯선 검은 휴대폰이 하나 굴러나왔습니다. 잠든 그의 옆에서 저는 그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결혼은 끝났습니다. 사랑해. 보고 싶어. 오늘 밤 그 호텔에서 보자. 6개월. 수백 개의 메시지. 그리고 또 한 명의 여자.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오랫동안 기억할 것 같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을 때 저는 침실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고 빗소리가 창문을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장을 넘기면서도 남편이 돌아오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혼한 지 19년이 지났지만 오재혁이 돌아오는 발소리만큼은 여전히 알아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조금 무거운 보폭 현관 매트를 두 발로 꼭 밟는 버릇. 그리고 재킷을 벗으면서 내는 특유의 솔직한 숨소리. 수진아. 재혁이 침실 문을 열며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술 냄새가 살짝 풍겼지만 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면서 저를 바라봤고 그 눈빛이 평소와 달리 뭔가 간절한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피곤함도 있었고 그 피곤함 너머로 무언가를 갈망하는 표정이기도 했습니다. 왜요? 늦었네요. 제가 책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걸어와 제 앞에 무릎을 꿇듯이 앉더니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오래되고 익숙한 손이었습니다. 두툼하고 따뜻한 제가 수없이 잡았던 손. 살결의 온도까지 기억하고 있을 만큼 익숙한 손. 그 손이 제 뺨을 감싸자마자 저는 어쩐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뭐예요? 제가 낮게 물었습니다. 재혁은 대답 대신 천천히 입술을 가져왔습니다. 오래된 부부 사이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 설명이 필요 없는 순간. 그냥 서로가 거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순간.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을 때 저는 눈을 감고 그 감촉에 잠시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빗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고 방 안에는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19년이라는 세월이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짧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꽤 강하게. 저도 그의 등에 팔을 두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재킷의 첫 냄새와 그의 체온이 뒤섞여서 저는 잠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이에는 이런 시간이 줄어들어 있었는데 그날 밤은 유독 그가 가까이 있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 제가 가까이 있고 싶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양쪽 다였을 것입니다. 가까이 있고 싶다는 감각과 무언가를 채우고 싶다는 공허함이 동시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재혁이 침대 위에 재킷을 벗어던졌습니다. 탁! 재킷이 바닥으로 미끄러지면서 무언가가 함께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별것 아닌 소리였습니다. 열쇠가 떨어지거나 잔돈이 굴러가거나 볼펜이 구르거나 그런 종류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에 시선을 내렸고 바닥에 떨어진 것을 봤습니다. 검은색 휴대폰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것이 재혁의 평소 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재혁의 핸드폰은 지금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충전 케이블에 꽂힌 채로 화면이 위를 향한 채로. 그렇다면 방금 바닥에 떨어진 것은 무엇인가? 저는 자연스럽게 몸을 굽혔습니다. 아, 그거. 재혁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집었습니다. 낯선 검은 폰이었습니다. 케이스도 없고 화면 보호 필름도 붙어있지 않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기였습니다. 재혁이 쓰는 폰 브랜드와도 달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회사 폰이야. 업무용으로 새로 발급받았어. 이제 막 쓰기 시작했거든. 재혁은 너무 빨리 대답했습니다. 망설임이 없을 정도로 빠른 대답이었습니다. 사람은 진실을 말할 때는 조금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억을 꺼내야 하고 그것을 언어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미리 준비된 것이라 막힘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직감이 확신이 되려면 더 많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건네주면서도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역의 회사에서 임직원 전용 업무폰을 지급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을 껐습니다.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머물길 바랍니다. 검은 폰 안에 3개.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폰을 잊으려고 했습니다. 정말로요. 19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을 의심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부부란 그런 것입니다.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믿기로 결정하면 그것이 전부가 됩니다. 저는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그 결정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역은 그 사흘 동안 조금 이상했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폰을 들고 갔습니다. 물론 제역은 평소에도 그런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 생긴 검은 폰은 절대 제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침실에 둔 적도 없고 식탁에 놓은 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면 자연스럽게 주머니에 넣거나 뒤집어 놓거나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일부러 가까이 다가가 보기도 했는데 제역이 너무 자연스럽게 폰을 뒤집어서 저는 오히려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색함을 숨기는데 익숙한 사람은 어색하지 않은 척하는 연습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제역은 밤에 가끔 짧게 일어났습니다.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처럼. 하지만 저는 눈을 감고 있으면서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발소리가 화장실이 아닌 거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들어왔다가 사라졌습니다. 폰 화면의 빛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제역이 잠든 사이 저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제역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고 그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래 망설였습니다. 그의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19년을 같이 산 사람의 주머니를 뒤진다는 것이 얼마나 낯선 일인지. 하지만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폰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잠금 패턴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제역이 평소에 쓰는 패턴을 그었습니다. 안 됐습니다. 생년월일로 해봤습니다. 안 됐습니다. 결혼기념일로 해봤습니다. 열렸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잠금을 푸는 패턴이 결혼기념일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 위에 우리의 날짜를 써놓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손을 맞잡고 서약을 했던 날. 저는 그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았습니다. 그 날짜가 이 폰의 잠금 패턴이었습니다. 아이러니라기도 뭐하고 그냥 그로테스크했습니다.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상단에 저장된 이름이 있었습니다. 유나. 저는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 그 대화창을 눌렀습니다. 내용이 쏟아졌습니다. 수백 개의 메시지가 위로 올라가며 날짜가 보였습니다. 6개월이었습니다. 최소한 6개월치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읽으면서 여러 번 멈췄습니다.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오늘 보고 싶어요. 나도. 이번 주 목요일에 볼 수 있어? 어디서요? 늘 가던데.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제역 씨, 아내분이 혹시 눈치채지 않을까요? 그럴 리 없어. 수진이는 내가 야근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해. 그래도 걱정돼요. 괜찮아.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 줄을 읽는 순간 뭔가가 가슴 안에서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는 야근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해. 그 말이 제 눈앞에서 계속 어른거렸습니다. 당연하게. 당연하게. 제가 그를 믿어온 것이 그에게는 이용하기 쉬운 무감각처럼 읽혔던 것입니다. 저는 더 내려갔습니다. 제역 씨는 이혼할 생각 없어요?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아직은 좀 복잡해. 언제까지 이렇게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알아.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잘 정리할게. 저는 폰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침대 위에서 제역이 여전히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방금 제가 읽은 것들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울음이 나오려면 슬픔이 먼저 와야 하는데 그 순간 제 안에는 슬픔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슬픔은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움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것을 서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조용한 접근.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재혁의 아침밥을 차렸고 그가 출근할 때 인사를 건넸습니다. 웃기도 했습니다. 재혁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사실 처음부터 저를 제대로 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수진이는 야근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해.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도 잘 살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폰에서 확인한 것이 있었습니다. 유나의 이름 아래에 저장된 번호. 저는 그것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번호 앞 세 자리가 특정 통신사 계열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화 속에서 그녀가 언급한 몇 가지 단서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팀 회식이라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어느 쪽 팀이에요? 마케팅. 맨날 회식이 많아서 힘들어요. 마케팅팀. 회식이 잦은 곳. 또 다른 대화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점심을 건너뛰었더니 너무 배고파요. 왜요? 여기 구내식당이 리모델링 중이라서요. 동교동 쪽으로 나가야 해요. 동교동. 구내식당 리모델링. 저는 메모지에 그것을 적었습니다. 밑줄을 그으며 3일이 걸렸습니다. 임유나라는 이름과 동교동 인근 회사, 마케팅팀. 이 세 가지를 조합해 찾아낼 수 있는 인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셜미디어를 뒤졌고 링크드인을 확인했고 결국 한 인테리어 회사 마케팅팀에서 근무하는 임유나라는 여성을 찾아냈습니다. 프로필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소개 페이지에도 부서별 담당자로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38살. 까만 머리카락에 또렷한 눈매. 웃는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미워야 했는데 이상하게도 처음에는 미움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낯설었습니다. 이 얼굴이 재혁의 폰 속에 달빛 이모티콘과 함께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어디선가 제가 틀린 것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확인하러 가야 했습니다. 동교동으로 나가는 날, 저는 가장 평범한 차림을 했습니다. 마주쳐도 기억에 남지 않을 옷. 모자를 살짝 눌러 쓰고 가방을 들고 점심시간에 맞춰 그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카운터에서 가장 멀고 출입구가 보이는 자리. 저는 커피를 마시며 책을 펼쳤습니다. 책을 읽는 척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났을 때 그녀가 나왔습니다. 실물이 사진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키가 컸고 걸음걸이가 자신감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 2명과 함께 웃으며 나오는 모습이 어딘가 활기차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면서 가슴 한쪽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혁은 이 여자를 왜 만난 걸까? 제게는 없는 무언가가 이 여자에게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새로운 것이 좋았던 걸까? 19년이 지나면 아내는 그냥 집의 일부가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빠르게 지웠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생각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금은 다른 것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유나는 동료들과 헤어지고 혼자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 옆 테이블로 자연스럽게 이동했습니다. 죄송한데요. 혹시 충전기 꽂을 콘센트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핸드폰이 다 돼서요. 유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꾸밈이 없었습니다. 저쪽 구석에 하나 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회사가 근처라서요. 아, 그렇군요. 저도 요즘 이쪽으로 자주 나오거든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대화는 채 5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리하게 친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볍게 대화를 나누고 웃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도 같은 카페에 갔습니다. 사흘째에는 유나가 먼저 저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손짓에 자연스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진실의 테이블. 열흘이 지났습니다. 저와 이민아는 꽤 자연스러운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제가 한수진이라고 이름을 밝혔지만 재혁의 아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그냥 동교동 근처에 사는 프리랜서 번역가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번역 일을 예전에 잠깐 한 적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섞을 수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 그녀가 가끔씩 남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니, 저 요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어떤 분이에요? 나이가 좀 있어요. 쟤보다 9살 위. 그 말에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살 차이. 재혁과 유나의 나이 차이가 정확히 9살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사귀어요? 뭐 비슷하게요. 그녀의 표정이 잠깐 흐려졌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다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분 혹시 기혼이에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유나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혼하기로 했대요. 사실 거의 별거 중이라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별거 중이라고. 이혼하기로 했다고. 제가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가 그녀에게 한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어제도 제 옆에서 밥을 먹고 제 옆에서 잠들었던 그 남자가. 저는 그날 헤어지면서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제대로 식사 한번 해요. 제가 사고 싶어서. 그녀는 밝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언니. 저도요. 약속날, 저는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골랐습니다. 창이 크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이야기하기에 적당한 테이블. 주변 테이블과의 거리도 충분했습니다. 유나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웃음이 아직도 해맑아서 저는 잠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도 피해자라는 것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들었습니다.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사진 파일이었습니다. 재혁과 저의 결혼식 사진. 재혁의 얼굴이 또렷하게 나와 있는. 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재혁은 턱시도를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19년 전의 사진이었지만 재혁의 얼굴은 지금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유나가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제 남편이에요.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사진과 저를 번갈아 봤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재혁 씨, 47살. 지금 저와 별거 중인 것도 아니고 이혼하기로 한 것도 아닙니다. 어제도 제 옆에서 잠들었어요. 유나가 와인 잔을 잡은 손을 천천히 테이블 아래로 내렸습니다. 잔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시울이 빨개졌습니다. 몰랐어요. 알아요. 정말로요. 저는 그 사람이 이혼 직전이라고. 알아요. 저는 낮게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가 손으로 입을 막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한테는 회사 업무 폰이라고 했고 당신한테는 별거 중이라고 했죠. 둘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 남자가 당신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유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폰을 봤어요. 짧은 침묵. 저한테 한 말이랑 당신한테 한 말이 같았어요.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잘 정리할게. 저한테는 늘 그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뭔가 설명이 안 될 때마다. 유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핸드폰을 꺼내더니 메시지 화면을 열어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재혁이 유나에게 보낸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같이 살고 있는 거야. 형식적으로. 너만 바라보고 있어. 이번 달 안에 정리할게. 약속해. 저는 그 줄들을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손뿐만이 아니라 눈 뒤쪽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어이 참았습니다.
지금 눈물을 보이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얼마든지 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핸드폰을 유나에게 돌려줬습니다. 저한테는요. 제가 말했습니다. 유나는 그냥 심심할 때 잠깐 만나는 거야. 너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렇게 말했어요. 유나가 멈췄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폰 안에 있었어요. 친구한테 보낸 카카오톡에.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낮게 웃었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였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섞인 소리였습니다. 그 사람, 우리 둘 다한테 같은 거짓말을 한 거네요. 저는 대답 대신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유나가 눈물을 닦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분노와 수치심과 당혹감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 안에서 저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는 것을 봤습니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가 정해지는 눈빛이었습니다. 언니는요? 그녀가 되물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저는 이미 생각해 두었어요. 손을 맞잡다. 그 레스토랑에서 우리는 2시간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와인을 홀짝이며 조용히 이야기했고 나중에는 파스타를 시켜 먹으면서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같은 남자를 두고 배신당한 두 여자가 레스토랑에서 파스타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이.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말 못했던 것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재혁을 직장 행사에서 처음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가 거래처 관계자로 왔다가 우연히 대화를 나눴고 번호를 주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유부남인 줄 알았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초반에는 전혀 몰랐고 나중에 눈치채기 시작했을 때 재혁이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유나는 그것을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감정이 생긴 상태에서 믿지 않는 쪽을 선택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었어요?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유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솔직함이 좋았습니다.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 냉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을 때 믿고 싶었어요. 19년이니까. 그냥 제가 잘못 본 거겠지 하고요. 19년이요? 유나가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네. 유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숙이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언니. 제가 몰랐다고 해도.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사과할 필요 없어요. 사과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 우리는 그 문장 이후로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에 부드러운 저녁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같이 해줄 수 있어요? 유나가 저를 봤습니다. 무엇을요? 사과를 받는 것. 아니, 정확히는 그 남자가 치러야 할 것들을. 유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손을 테이블 위로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망설이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좋아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같이 해요. 함정의 설계.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유나에게 몇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재혁과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되 조금씩 만남의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 재혁이 자신감을 갖도록 놔둘 것. 그리고 특정 날짜에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것. 유나는 제 말을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혁 씨가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먼저 제안하는 것처럼 해야 해요. 당신이 원해서 만나고 싶다는 분위기로. 그러면 그 남자는 의심하지 않아요. 언니, 그 남자 심리를 되게 잘 아네요. 19년을 같이 살았으니까요. 유나가 작게 웃었습니다. 장소는 제가 골랐습니다. 재혁이 평소에 유나를 만나던 동선에서 조금 벗어난 하지만 크게 낯설지는 않은 곳으로. 호텔은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레지던스 카페가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는 카페가 있고 2층에는 독립된 프라이빗 룸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유나가 2층 룸을 예약한다고 재혁에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재혁이 이런 종류의 약속에 익숙하다는 것은 폰 메시지에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늘 가던 데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장소를 제안하더라도 거부할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재혁이 거기로 오면 저는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들어가서요? 기다릴게요. 당신이 재혁을 데리고 들어오는 순간까지. 유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언니, 그거 긴장 안 돼요? 많이 돼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면 더 오래 힘들 것 같아요. 유나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저도요. 준비는 치밀하게 했습니다. 녹음 앱은 양쪽 폰 모두에 설정해 두었습니다. 유나의 가방 안쪽에는 작은 무선 녹음기도 추가로 넣었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 있을 룸에서는 공간 전체가 잡힐 수 있도록 스마트폰 거치 위치를 여러 번 점검했습니다. 영상은 2대의 스마트폰으로 각기 다른 각도에서 담기로 했습니다. 카메라 앵글을 테스트할 때 저는 혼자 방 안에서 몇 번씩 위치를 바꾸며 확인했습니다. 혼자 그 연습을 하는 시간이 묘하게 고독했습니다. 그리고 재혁의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 저는 특정 이름들을 미리 확인해 두었습니다. 재혁의 회사 동료, 지인, 재혁이 평소의 관계를 신경 쓰는 사람들. 저는 그 명단도 머릿속에 담아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이혼 전문으로 소문난 사무소였습니다.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상담 날짜는 거사 이후로 잡았습니다. 상담 전에 미리 문의 메일을 보냈더니 자세한 내용을 물어왔고 저는 수집한 자료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냈습니다. 변호사는 충분히 진행 가능한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충분히 진행 가능한 사안.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디데이 3일이 되던 날 밤, 저는 침대에 누운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때로는 저에게 살갑게 굴기도 했습니다. 주말에는 외식을 가자고 했고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죄책감인지 습관인지 아니면 그냥 연기인지 저는 더 이상 구분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케이크를 사온 날 저는 그것을 먹으면서 웃었습니다. 그 케이크가 맛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케이크는 맛있었습니다. 삶이란 그런 것 같았습니다. 무너져도 배가 고프고 배신당해도 단 것이 당기는. 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틀만 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자리. 날이 왔습니다. 저는 아침에 재혁의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평소 재혁이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재혁은 맛있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늦을 것 같아. 얼마나요? 10시는 넘을 것 같아. 미팅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싱크대를 닦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손이 설거지 수세미를 꽉 쥐고 있었지만 재혁은 뒤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재혁이 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현관문을 닫는 소리를 들으면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싱크대 앞 창문에 제 얼굴이 희미하게 반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머리를 매만지고 화장을 했습니다. 오래 공들인 화장이 아니라 딱 적당한 단정하고 흐트러짐 없는 화장. 옷은 제가 자신 있는 차림으로 골랐습니다. 깔끔한 재킷에 단정한 바지. 약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차림. 재혁이 마지막으로 저를 볼 때 제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오래 생각했습니다. 무너진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정리한 사람의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오후 4시에 레지던스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유나가 예약한 2층 룸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유나가 미리 전달해준 코드로 도어록을 열었습니다. 방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소파와 테이블, 조명이 은은한 공간이었습니다. 커다란 창문으로 도심 풍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는 녹음 앱을 켰습니다. 스마트폰 2대를 각각 정해둔 위치에 세워두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40분이 지났습니다. 그 40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40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나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흔들리는 것은 저답지 않다는 생각이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복도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유나야, 어느 방이야? 여기요. 유나의 목소리. 그리고 도어록 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재혁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유나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방 안에서 저를 발견하는 순간 굳었습니다. 완전히 순식간에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혁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말문이 막혀 있었습니다. 눈이 빠르게 방 안을 훑었습니다. 저를 보고 유나를 보고 또 저를 봤습니다. 그의 뇌가 상황을 정리하려고 필사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래간만이에요, 여보. 재혁이 입을 열었다 다물었습니다. 수진아, 이건 녹음되고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재혁이 멈췄습니다. 정말로 굳어버린 것처럼. 제 폰에도 유나 씨 폰에도 그리고 이 방 안두 군데에도요. 지금 이 시간 당신이 이 방에 들어오는 것부터 영상으로도 담겼어요. 뭔가 해명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하셔도 돼요. 다 기록될 테니까. 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나가 천천히 재혁 옆에서 자리를 비켜 저 옆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곁에 나란히 섰습니다. 두 여자가 나란히. 재혁은 우리 둘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당황과 수치심과 공포가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말을 꺼내려 하지만 어떤 말도 지금 이 순간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그 자신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나 설명할게. 이건 재혁 씨. 유나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이혼 직전이라고 했잖아요. 별거 중이라고 했잖아요. 재혁이 유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유나 씨가 그냥 심심할 때 잠깐 만나는 거라고 했죠. 재혁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우리 둘 다한테 다른 거짓말을 했어요. 그 거짓말들이 여기에서 지금 이 순간 전부 만났네요.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재혁은 입술을 몇 번 움직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재혁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날짜별로 정리된 당신 폰에 대화 내용이 있어요. 스크린샷으로. 카카오톡에서 친구한테 보낸 것도 포함해서. 이미 제 변호사한테 전달했어요. 재혁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쓸 증거예요. 짧은 침묵이 또 흘렀습니다. 재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여기서 이럴 거 없잖아. 집에서 할 이야기는 이미 끝났어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자리예요. 저는 그냥 와 있었을 뿐이고. 유나와 저는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나란히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재혁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쫓아오지도 소리를 높이지도 못했습니다. 녹음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떤 말도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이 그 남자를 완전히 묶어두었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유나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다리가 조금 떨려요. 저도요. 우리는 복도를 나란히 걷다가 계단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떨리는 웃음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볍게 느껴지는 웃음이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우린 처음부터 적이 아니었어.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재혁은 처음에 버티는 척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합의를 거부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집한 증거들과 녹음 파일이 공개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쪽 변호사가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이미지, 지인들의 시선, 유나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성까지 사흘도 되지 않아 합의 의사를 타진해왔습니다. 위자료는 처음 요구 금액보다 올렸습니다. 재혁의 회사에서도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재혁 본인이 그 소문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그의 지인들 몇몇이 제게 연락을 해왔을 정도였습니다. 재혁이 평소에 제 뒤에서 했던 말들이 돌고 돌아 제 귀에까지 왔습니다. 수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수진이는 내가 관리하면 된다고. 그런 말들이 결국 그 자신을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히려 모든 것을 정리해버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유나는 회사에 간단하게 상황을 정리했다고 들었습니다. 당당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재혁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홀가분하다고. 미련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법원 앞 벤치에 혼자 앉았습니다. 봄이 막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가로수가 연두빛으로 물들기 시작하고 바람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도로 불어왔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면서 오랫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걸어가는 부부도 있었고, 커피를 들고 통화를 하는 직장인도 있었고, 그냥 천천히 걷는 노인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그 중에 있었습니다. 슬펐냐고요? 슬펐습니다. 정확히는 슬픔과 안도가 동시에 왔습니다. 19년이 거짓이었느냐고 묻는다면 저도 모릅니다. 처음 만나던 시절의 제역, 손잡고 하와이에 갔던 신혼, 아이를 갖지 못해 같이 울었던 밤들. 그것들이 전부 거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언젠가부터 그가 저를 관리하면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순간이 언제였는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그 순간을 찾으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나간 것의 원인을 추적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지금 이 봄바람을 맞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유나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봄볕이 테이블 위로 따사롭게 내려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잔씩 시켰습니다. 유나가 조각 케이크도 하나 주문했습니다. 유나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서류 다 됐죠? 네. 끝났어요. 어때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 가벼워요. 무거울 줄 알았는데.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재혁 씨 연락 완전히 차단한 날 되게 홀가분했어요. 홀가분하죠. 우리는 잠시 웃었습니다. 유나가 포크로 케이크를 자르며 말했습니다. 언니, 처음에 저한테 다가왔을 때 솔직히 말하면 저 무서웠거든요. 알아요. 근데 그게 당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속은 거죠. 그건 달라요. 유나가 저를 봤습니다. 언니도요. 저는 한 박자 쉬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봄날의 거리는 환하고 분주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가슴 어딘가를 짓누르던 것이 조금씩 거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한동안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거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유나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언니, 우리 처음부터 적이 아니었잖아요.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그랬죠. 처음부터. 우리는 잔을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빛 안에서 오랜만에 제대로 웃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은 천천히 다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밥상을 둘로 차리는 습관이 남아있어서 몇 번은 그릇을 2개 꺼내다가 다시 하나를 넣기도 했습니다. 웃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그 혼자의 식사가 조용한 평화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가 야근한다는 거짓말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누가 어디에 있는지 마음속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자고 싶은 시간에 자고, 읽고 싶은 책을 읽는 것. 그게 이렇게 가벼운 것인지 몰랐습니다. 유나와는 여전히 가끔 연락합니다. 밥을 먹기도 하고 산책을 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했고, 저는 오래 미뤄둔 번역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 번역 의뢰가 들어왔을 때 저는 꽤 오랫동안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오래전에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일이었는데 재혁과 결혼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멀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이상하면서도 좋았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유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오늘 재혁 씨 유튜브 인터뷰에 나온 거 봤어요? 회사 대표로 출연했던데 댓글이 좀 많더라고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잠깐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댓글이 어떤 내용인지는 굳이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알 것 같았으니까요. 세상은 생각보다 좁고 이야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돕니다. 그리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조용하고 긴 웃음이. 저는 가끔 그날 밤을 생각합니다. 재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제 이름을 불렀던 그 밤. 비가 내리고 그가 저를 안았던 그 밤. 그의 손이 제 뺨을 감쌌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따뜻했습니다. 그냥 오래된 남편의 품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은 휴대폰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탁! 그 작은 소리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끝이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의 끝. 저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을 찾는 시작.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어디선가 꽃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봄이란 것이 이런 것인가 싶었습니다. 겨울이 끝났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창문을 열면 그냥 와 있는 것. 저는 오랫동안 그 바람을 그냥 맞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채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봄이었습니다. 끝.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